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본부장님과는 글로벌 소식들 빠르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행인 게 그 아시아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줘서 94,500달러까지 올라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1,800을 회복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많으신 XRP가 5% 넘게 올랐어요. XRP는 뭐 ETF 승인 기대감들도 시장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2.29%까지 올라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밥 먹겠다고 했잖아요, 20명한테. 근데 밥값은 본인들이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밈코인이 일주일 동안 80% 올랐고 지금은 15달러까지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 슬슬 계좌를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계좌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피셜 트럼프에 물리신 분들은. 그래서 슬슬 이제 마이너스가 어느 구간인지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오피셜 트럼프는 그 불리시가 65%, 그다음에 베어리시가 25%로 아직 이제 뭐 완벽한 불장이다라는 투심이 회복이 되진 않았는데 확실하게 좀 올려주긴 했었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대놓고 좀 올려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강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스물스물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전 강세장 가격대를 좀 회복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불장에서도 요 골짜기를 봤잖아요. 요 골짜기를 제가 요거를 2024년이랑 2025년을 삭제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골짜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또 그 골짜기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는 이 골짜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엄청난 또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뭐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기도 한데, 이제 그래도 뭐 패턴상 이제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 근데 비트코인은 워낙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엄청 이제 뭐 이렇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이제 길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랑 같이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준 것도 있었는데 ETF 쪽에 관해서 순유입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트럼프 그 취임 이전에 최고치를 찍었던 게 지금 이제 최근래에 또 그 다음으로 큰 규모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미 대규모의 순이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가 지난 한 주 동안 30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래의 두 번째로 큰 역대급 규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IBIT 쪽 가장 많이 1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6억 2,10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ETF가 그래도 유동성의 몇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ETF 플로우에 관해서도 연관성을 많이 짓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더리움이 그 이제 비트코인과 ETF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작년 1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출시되고 나서 7만 달러 선 넘어서고 최고가를 막 향해서 막 가즈아를 외쳤는데, 이더리움은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스테이킹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조항이 포함돼서
그 상장에 그 스테이킹 조항이 포함이 된다면 지금 거래 중이니까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이제 ETF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그 SEC 태스크포스 팀이랑 회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레이스케일을 이제 시도한다라는 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규정 변경을 요청을 했고, 이 공개된 회의 요약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제공 중인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와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미니 트러스트의 심사 요청 서류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 이제 현재까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6,1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그리고 이제 이 손실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 나온 이더리움 ETP를 피해 돌아갔다고 주장을 했고, 사실 이게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스테이킹 조항이 그 네트워크를 보안을 강화시키고 주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도 이더리움이 그 ETF에 스테이킹 조항이 있으면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더리움 가격에 트리거가 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은 재단에서 공급량을 조절을 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킹이라는 조항으로 그 어느 정도의 공급을 조절을 하고 그 스테이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그런 윈윈하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그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그걸 넣어서 재상장을 하는 걸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결정을 SEC가 한 번 연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있었던 일이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회의를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한 발자국 더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라서 조금의 기대감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솔라나 고래가 그 507만 달러의 솔라나를 바이낸스로 입금했다고 해요. 그 매도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해당 주소가 132만 솔라나가 1.92억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일단은 1,000억은 무조건 넘어가는 그런 수치이죠. 19일 동안 132만의 솔라나를 언스테이킹한 뒤에 솔라나 생태계 자동화 프로그래밍 카미노에 120만 솔라나 입금, 또 2천만 USDC를 대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조기 대선 중이잖아요. 이제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공약으로 이제 암호화폐 공약들이 막 나와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는 그 경제 채널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경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확실히 이제 크립토를 밀면서 당선이 되고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그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걸 조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규제 해소를 위해서 1거래소 1은행 원칙,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 가상자산에 관한 7대 과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한국의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키워나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때 경제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제 정치 색깔은 없지만 그냥 이제 말씀하셨던 걸 전하자면,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디지털 그 화폐의 시대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고, 그 디지털 화폐라는 건 스마트폰에서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디지털 그 화폐 시대에서,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너무 막혀 있다라고, 이제 완전히 그 전 스탠스는 전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만 봐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규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 하나당 이 은행권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정말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업비트에서 개설을 했을 때 K뱅크만 사용해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거를 이제 폐지를 하자 그런 걸 좀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ETF는 이제 올해 안에 허용을 시키자 요런 것들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큰 증권 시대를 좀 가속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오늘 최근에 시장에서 STO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일단은 공약 자체가 가상자산 공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나올 뉘앙스는 있었고 공식적으로 좀 나왔고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크립토 투자자분들의 그 인원수가 커진 그 하나의 또 결과이지도 않을까. 그리고 뭐 시대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미국이 일단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그 세계 투자자인 존 폴슨이 금광에 8억 달러를 다시 재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존 폴슨이라는 사람은 서브프라임 붕괴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래를 이끌었던 그 인물이에요. 요 인물인데 근데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서프라임이 이제 그거잖아요. 다들 부동산 투자에 막 미쳐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금값이 급등을 했지만 그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알래스카 금광에 8억 달러 추가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자산을 지켜준 실물은 금뿐이다. 그래서 금에 대한 신념을 좀 거듭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폴슨이 금 투자에 뛰어든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직후였다고 해요. 그럼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그 10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페드가 이제 재정에 관한 정책으로 이제 미국 정부 자체도 양적 완화를 했었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촉발할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금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급등한 금값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금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에서 뭐 여러 가지 론이 나옵니다.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으려나,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분이 모든 자산을 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일부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걸 뭐 실현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거를 보고 막 비트코인과 같은 뭐 혹은 뭐 나스닥과 S&P와 같은 위험 자산이 굉장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게 이분이 세계 투자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요 얘기까지도 제가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죄송해요. 할 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공급 약 절반 이상을 매월 매집하면서 공급 부족 상황을 초래를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공급의 절반을 흡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적인 반감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요 부분에 관한 크립토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이제 제가 혼자 하는 또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부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자, 볼까요? 애플이 그 글래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N50 AR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지속 중이고요. 인텔리전스와 뉴트럴 인터페이스를 각각 이제 만들고 있는데 올해 초 개발 중단 우려였었는데 프로젝트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상용화까지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애플이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애플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거고 메타는 최근 레이벤하고 만들었죠. 그래서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200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10월에 출시된 이후에서 200만 개 이상 팔렸고 이달 9월에 이제 메타 커넥트 행사 이후에 3세대 레이벤 글래스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 내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손목 변들처럼 무선 제어가 가능한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메타가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애플이 메타를 따라잡는데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3세대 레이벤은 $300 정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단순히 이제 글래스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전쟁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글래스가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통한 플랫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시장의 어떤 전쟁이 아닐까. 이제 여러분이 보는 많은 정보가 또 다른 플랫폼의 어쨌든 그 약간 쉬리처럼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그것들이 또 구현이 되면서 어떤 플랫폼의 또 다른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여기를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건 이게 또 다른 어떤 이 자체가 스마트 글래스 자체가 또 다른 윈도우가 되면서 어쨌든 플랫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쯤 가면 애플이 뭔가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쯤 가면 본격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어떤 그런 싸움처럼 제가 볼 때 메타와 애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애플이 이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소식 해야 되겠습니다. 미소라고 이게 있는데요. 1펜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0원인가요? 1펜이면 이제 0.25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요거로 이제 극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하루 500만 건 이상의 주문이 미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플랫폼인데요.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도시를 집중적으로 하는 공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보다 더한 사이트죠. 극도로 얇은 마진을 하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1펜이 경제학이라는 게 나오고 초저가 면루피라고 하죠. 면루피 수준으로 판매 수익을 하고 거대한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해서 이제 이 마진을 구매 단가 낮지만 재구매율과 사용 빈도를 높여서 장기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격에 민감한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하루에 2달러로 사는 게 아직도 수억 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경량 앱 설계로 해서 이렇게 상향하고 물류를 최적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인도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 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 시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진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참 사보고 싶습니다. 이게 1페니가 어느 정도인지. 다이소만도 못한 약간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여러분들도 구매할 수 있으면 한번 구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어째 요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점점 더 극과 극의 시장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생겼는데 연간 거래는 1억 8,7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주문 건수는 13억 건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 9개월 동안 13억 건 정도가 되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전반적으로 4년 연속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이라고 합니다. 자체 물류 앱인 발모라고 해서 50% 이상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만 5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로 해서 인도어랑 여러 가지 AI에서 이제 90% 이상 자동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고 비용도 5분의 1로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수료 0% 판매자에게 350원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한테는 이제 거의 무료로 이제 수수료 없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저가 운영 모델을 해서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판매자 친화 정책 0% 수수료를 준다. 판매자들이 수수료 안 받고 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마진이 거의 없네요. 네. 인도는 사실 예전에도 그 은행 자체도 약간 그 서민을 위한 은행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런데 약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오늘 요건 상관이 없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트럼프 시대 암호화폐 기업이 이제 M&A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초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21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제 3.6억 달러 규모의 스펙 합병으로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더랑 비트파이넥스랑 소프트뱅크가 이제 대규모 직접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거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합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요새 유행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유행이 많다라는 기사가 나서 그 기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행인가 봐요. 이런 게 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가 히든
히든 로드를 인수해서 12억 5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크라켄 선물 브로커가 닌자 트레이더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15억 달러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디벨로퍼 솔라나 중심의 재무 전략 강화 요약이 또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다음 소식.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지금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들이 하는 이제 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만 대 보급을 이제 하려고 해서 2030년까지. 근데 이게 지금 관세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그 테슬라에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고, 관세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좀 하려고 이게 중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그 달리기 대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 시장 불확실성이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 정책으로 해서 공급망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제가 지난번에 45%라고 했는데 또 39%또 떨어졌더라고요. 100일 기준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낙관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로봇의 현실은 되게 비관적이다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미국 대수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시장이다라고 했고, 로봇 도입이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고용 증가라는 우회의 결과가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좀 희한한 건데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이게 메타가 참 옛날 이게 메타가 이게 말썽을 일으킨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가 이제 미성년자 챗봇의 성적 역할의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에도 나오고 많이 났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 메타의 공식 챗봇과 사용자 챗봇 모두 미성년자로 설계된 계정과 성적 이게 섹슈얼 롤 플레이를 벌인 결과가 이제 다수가 발견됐다고 이제 사례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챗봇은 유명 인사 목소리 존 시나라든가 여기 보시는 크리스탄 벨 등의 목소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대화를 이제 AI 챗봇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봇 스스로 대화가 법적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테스트가 조작적이면 일부 사용자가 경우가 다르다고 이제 메타는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추가적인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안전장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메타는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AI 챗봇을 경험을 목표로 이제 내부 가이드라인을 좀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장벽을 낮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의 IP라든가 이미지 리스크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아동 문제가 계속 메타는 이제 그렇네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AI는 통제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에 그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챗봇 스캔들이 윤리 통계의 어떤 실패와 AI 산업의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AI 윤리에 관해서 이제 메타가 기본적으로 실패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성년자 설계의 어떤 설정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사실은 단순한 필터링의 실패가 아니라 윤리 설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AI는 안전하다, 뭐 건전하다, 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이제 이번 기회로 좀 약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더 흔들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더 이제 늘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명인들의 인권이라는 것들이 IP가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초상권 침해라든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 AI 전쟁이 이제 양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느슨하게 된 기업들에서 규제 리스크라든가 사회적 비난을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메타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피해를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좀 있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보면 성장 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나 또 챗봇을 만들고 리퍼블싱할 수 있으면서 또 생기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성년자 보호 프로토콜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이제 미국 주요 대학들이 15곳이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비공개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부 대학이 이제 여기 이제 아이비리그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엘리트 대학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단독인데요. 연방 연구 자금이나 보조금 삭감이나 방식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나 스탠포드 대학들이 자유학문에 대해서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체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처음에는 이제 복종을 좀 했는데 이렇게 복종하고 나서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 연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결성을 하고 했고요. 우리는 정권의 그런 어떤 앞잡이나 뭐 그런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충성한다는 약간 이런 집단적인 선언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학문 간의 어떤 긴장이 심화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이 대학을 좌파적 편향성이 있는 어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고 대학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이라든가 학문의 독립을 내세워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제 편향성을 계속 둘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돌파구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대학이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으면서 지성적이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던 대학이 다원주의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던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제 집단적이지 않고 그냥 한 곳에만 몰입되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좀 학문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네, 계속 싸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연방기금의 희한한 자신에 대해서 약간 빅 뷰티풀 텍스 앤 스펜딩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빅임에서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참 자기의 그죠? 예. 이거 이제 패키지에 대한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2017년 감세입니다. 감세와 이제 추가 감세 그리고 국경안보 지출, 정부 지출 감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폐지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만들었던 법안을 폐지한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감세와 우선순위 지출을 증액하고 정부 지출을 재편성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감세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예산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편성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패키지가 이제 시사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하는 것, 정부 개입을 축소한다라고 하고 복지나 환경 분야를 삭감한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신의 입맛에 바꾼다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말을 잘 듣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늘려주고 자신이 필요 없고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약간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민간 주도의 성장 모델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이 약간 있는 쪽에서는 민간의 분야를 늘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나 일론 머스크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을 확대해요. 예,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정부 지원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깎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만약에 꼭 필요 없지만 민간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막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지부가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확대를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는 이제 트럼프 미디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또 만드는 그런 부분도 민간 부분이 확대를 하고 규제 철폐를 하지만 규제 철폐가 모든 게 다 규제 철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약간 SEC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만 규제 철폐가 돼요.
그런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파워 게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세를 통해서 중상층과 소상공인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의 지지나 중산층의 지지가 확보가 안 되는 게 너무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뛰었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제 외식을 거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인타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주 하나에 놀라지 마십시오. 3만 원이죠. 원래 술은 뭐 잘 안 먹으니까 네, 아니 밥 드시는 고기를 드시잖아요. 고기를 고기를 먹으면 한 먹으면 30만 원, 네. 야, 3인 정도. 너무 비싸네요. 설렁탕에 먹으면 한 20만 원, 소주 한 잔 먹으면 상상을 못하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은 집에서 먹어야겠네요. 네,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먹는 게 또 힘들죠, 사실. 마트 물가도 뭐 올랐을 테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만만치.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계란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사는 게 퍽퍽한 거죠,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서비스를 하던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내쫓았죠. 이민자들도. 서비스 질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죠. 힘듭니다. 극과 극이죠. 돈을 버는 것도. 예. 어쨌거나 이제 경제 성장의 세수를 늘려 적자를 상쇄할 거라는데 세수가 어떤 세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세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감세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기업 관세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관세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 관세라는 게 뭘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사야 되는데 안 사요. 비싸니까 안 사죠. 예, 그러면 더 이제 관세가 비싸지니까. 이제 그러면 많이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세금이 더 내려가거든요. 사실 이게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이게 이제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패키지가 초래할 전가의 변화를 좀 보면 공화당 내부엔 그래서 이제 약간 균열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디케어 삭감이라든가 설트 공제라든가 IRA 투자 철회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많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한테 힘듦을 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부유층에게 감세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 사람들만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감세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 많이 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복지가 축소돼요. 그러니까 이런데 세금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서민 부담은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게 표심이 결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표는 1인 1표거든요. 분명한 건. 그렇죠. 예, 부자라고 해서 표를 더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기반을 하고 정책 제약이 올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내년도 중간 선거를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름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이런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공화당 빅 뷰티풀 패키지는 이제 미국 정가에 공화당 내부 균열이 있으면서 민주당의 반격이 강화될 것 같고 연방 주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미국이 점점 살기 힘든 나라가 되네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었는데 코리아로 오십시오. 네. 한국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또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과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로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SK텔레콤 이용 시 유심 카드를 반드시 교체하라고 긴급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SK텔레콤 이용자는 전원 유심을 교체하라는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해외 로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예정된 임원은 서비스 해제를 고려해야 하며 유심 교체 시에는 모바일 사원증도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SK텔레콤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고했지만 이후 내부 논의 끝에 모든 임원이 유심을 아예 교체하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임원들은 이미 유심 교체를 완료했으며 계열사별로 유심 교체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은 SK텔레콤이 권고한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는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가 심은 악성 코드로 인해 이용자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고유의 유심 식별 번호 등으로 이를 이용해 복제폰을 만들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고객들에게 무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했으나 파장이 확산되며 추가로 모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유심카드 자체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직접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동통신업계는 유심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반도체 겨울을 경고하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던 모건스탠리가 또다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빙산을 비유로 들며 미국발 관세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리, 디 아이스버그 룸스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메모리 산업은 현재 수면 아래 감춰진 관세 리스크라는 빙산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자신감 있는 전망과는 대비됩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7.8% 급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글로벌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부분에서 여전히 삼성전자를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모건스탠리는 HBM은 칩 패키징 용량 증가 둔화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거시적 둔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HBM 기반 미래성장 옵션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일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덧붙이며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윈터 룸스라는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무려 54% 낮추고 투자 의견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주가는 당시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이후 모건스탠리는 올해 3월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 SK하이닉스는 비중 유지로 차별화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고통 없이는 이익도 없다는 논리를 들며 SK하이닉스가 극복해야 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지 아니면 관세라는 빙산에 충돌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시스템이 해킹당한 정황이 드러나며 보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형 GA 한 곳을 포함한 2개 GA에서 시스템 해킹 사고 발생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객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보험 영업을 지원하는 IT 서비스 전문 업체의 시스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보안원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혜이에 대해 시스템을 즉각 분리하고 차단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 신고도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고객 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각 GA와 보험사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보관 중인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객 정보 유출이 최종 확인되면 즉각적인 2차 피해 방지와 제도 안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모든 GA와 보험사가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이 24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글로벌 제약사 MSD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MSD가 글로벌 매출 1위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 IV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해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로자임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MSD는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보유한 SC 변환 플랫폼 ALT B4 기술을 도입해 키트루다 SC를 개발했습니다. 할로자임은 키트루다 SC가 자사의 제조와 민간 히알룰로니다제 기반 기술인 엠다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응용과 포괄적 요소를 포함한 엠다제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ALT B4와 엠다제는 특허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물질이라며 이번 소송은 키트루다 SC 제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알테오젠 기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은 엠다제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SD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할로자임의 엠다제 관련 특허 10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MSD는 할로자임 특허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원은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ALT B4를 직접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키트루다 SC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할로자임 스스로 엠다제 특허의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SC 변환 플랫폼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 알테오젠과 해외 할로자임 단 2곳뿐입니다. 세계 시장을 둘러싼 특허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4일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계약 체결을 막아왔던 마지막 장애물도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까지 진행했지만 체코 당국은 이를 공식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팀코리아의 체코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체코 발주처인 EDU2는 다음 달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팀코리아는 이를 발판 삼아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 원전 산업계에도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는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최종 계약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의 예상 사업비는 약 4천억 코루나,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추가 호재도 기대됩니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된다면 한수원이 테멜린 원전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수원은 이미 두코바니와 테멜린을 포함한 총 4기 원전 건설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미 협력 모델입니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2년 넘게 끌고 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격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도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자재가 일부 투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냉각제 펌프, 터빈 발전기, 디지털 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했던 경험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국내 원전업계는 이번 체코 수주를 계기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오션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선, 방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공략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1,5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9억 원 대비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매출 또한 3조 7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의 공식 1분기 실적은 28일 발표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수주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하나오션이 수주한 대형 LNG선 가격은 2023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하며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 주가는 지난 25일 장중 91,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내 LNG 프로젝트 확대에 맞춰 필리 조선소 생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나오션이 미국 내 조선 생태계 강화 흐름 속에서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수선 부문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선 사업자 선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방식 외에도 공동개발 등 새로운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 일부가 수의계약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해외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존 펠란 미국 해군선 장관이 방한해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하나오션은 지난해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올해도 추가로 5척에서 6척의 MRO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신조선 건조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과 방산이라는 양대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하나오션.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글로벌 방산 조선 강자로의 도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